네, 14주차에서는 욕구 사정과 프로그램 평가, 그리고 조사 보고서 작성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욕구 사정과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그 순서는 욕구 사정, 프로그램 평가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욕구 사정입니다. 자, 욕구의 정의는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인데, 일단 학문적인 유형별로 용어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학 쪽에서는 욕구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want, 맞죠? 그 다음에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need,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요구, 소비자 요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저희 사회복지 학문 쪽에서는요, 욕구를 우리는 need라든지 뭔가 원하는 것은 결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양봉민 선생님의 정의에 따르면, 자, A 욕구와 C 욕구가 이제 중첩되면, A 사람도 바라고 B 사람도 바라면은 바로 이 B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욕구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투입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원하면은 수요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수요가 많아지면은 공급이 그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그 소비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된다. 자, 뭐 이거 이렇게 지금 보건경제학자인 이제 양봉민 선생님의 얘기를 따르면 이만큼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회복지학자인 이제 홍경준 선생님의 이 욕구에 관련된 정의를 보면 이 유사한 용의를 총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욕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런 생존이라든지 뭔가 성장, 그쵸?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 또한 우리 인간들의 생존,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성장 또는 생존을 위한 것 또는 그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뭔가 필요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개념을 우리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조사 방법론에서는 욕구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용어는 이거랑 좀 차별이 되는 want, 필요는 욕구에 비해서는 좀 해결되어져야 하고 또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가 욕구보다는 조금 낮은 거. 그래서 욕구보다는 좀 더 주관적인 개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 자, 표출된 욕구로서 화폐를 포함한 이제 금전적인 이런 재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수요이기 때문에 별로 따로 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3가지 개념을 살펴보셨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욕구 사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맥락에서는 욕구라는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또 사회복지학 연구자인 이제 김영정 선생님과 지은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want를 원한다, need를 이제 욕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한국어의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자, want는 욕구나 뭔가 이렇게 욕망, 그쵸. 그 다음 need는 필요나 어떠한 요구 해서, 자, 지금까지 이런 욕구에 관련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셨는데, 자, 그러면 사회복지 학문에서 추구하는 욕구의 개념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이 교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정의. 자, 요 부분부터를 여러분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본 교재에서 말하는 욕구는 want와 같이 개인적인 충족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욕구의 해결 방안은 어느 정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욕구의 해결 정도는 개인이 내가 얼마만큼 효용 또는 이 주관적인 내가 만족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는 이제 니드와 같이 좀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이 적용되며 해결 방안은 사회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능력은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발휘되거나 그 필요 해결 정도는 전문가나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 전문가, 의료인, 법률가, 관계공무원 등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의 객관적인 판단에 측정되는 개념.
그래서 욕구 사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네, 사회복지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조사의 대상이 필요한 개별의 욕구를 우리는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제 소비자 약간의 이제 주권 또는 소비자 보호주의가 강조됨으로써 이런 경제학의 용어인 이제 그 완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도 니드나 완트가 좀 더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 네, 이런 소비자 주권의 이런 개념을 좀 더 적용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네, 이 브랜드쇼라는 학자는 이제 욕구 인식을 기준을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가 규범적인 욕구입니다. 이제 같은 니드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네, 이런 노멀한, 그쵸. 그래서 규범적인. 자, 이런 규범적인 욕구 같은 경우는 전문가나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런 경험이나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어떤 수준이 충족되었는지, 에 따라서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과 현재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서 파악된 욕구를 우리는 규범적인 욕구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러한 규범적인 욕구는 수량화해서 구체적인 표적을 제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일반적인 니드의 개념과 일치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체감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이제 느끼는 거. 그래서 완트의 개념과 좀 유사하고, 자, 보통 이제 사회적인 이제 조사, 서베이나 지역사회, 이제 공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되는 거. 그래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네, 세분화하면 표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현된 욕구. 체감적인 욕구가 행위로 전환돼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로 표출된다라는 거죠, 표현. 그래서 이 표현적인 욕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학적 개념에서의 수요와 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런 대기자 명단이 올려져 있다면은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필요해요. 금방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받을 사람들, 이용자들.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욕구를 드러낸 것을 우리는 표현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교 욕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서비스 수혜 여부를 비교해서 파악된 욕구입니다. 그래서 만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네, 있다고 파악하는 거. 그래서 뭐 A그룹은 이런 그 사회복지 땡땡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 욕구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욕구 사정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욕구 사정은 특정 지역 사회 주민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복지 그 혜택을 받을 만한 특정 집단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네, 우리가 뭐 대안하거나 또는 이런 특정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기존의 이런 정책 제안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상 집단의 이런 욕구의 종류나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욕구의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욕구 사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는요. 첫 번째, 기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 서베이 할 필요가 없고 각종 이런 사회조사나 선행 연구 자료들을 2차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욕구를 사정하기 위한 자료를 2차 자료에 근거해서 네, 내가 이제 취합해서 분석하는 거. 이렇게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면은 빨리 내가 이 욕구 사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 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욕구 사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너무 특정 계층이라 그러면은 그들을 위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가 없는 단점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지역사회 포럼을 통해서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어떠한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을 우리가 직접 청취하고,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들을 통해서 내가 그 욕구 사정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느끼는 뭐 가치, 태도, 의견들을 직접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 주민이 다수 갖고 있는 뭔가 해결해야 될 욕구나 이런 그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관찰을 통해서 네,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 뭐 그 이메일 조사라든지 또는 이제 전화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고 이제 실제 현장과 관련된 이런 그 욕구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해서 이 모임에 논의되는 내용들을 네, 충분히 분석해서 수렴 통해서 지역사회 이런 욕구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지역사회 포럼의 장단점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장점이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지역사회 포럼을 통한 그 욕구 사정 자료를 모으면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네, 경제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수집 소요 시간이 좀 적게 들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인 측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미리 세팅된 지역사회 포럼을 내가 한번 가면 되니까. 자, 광범위한 지역, 그 다음 계층, 집단들의 의견 수렴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포럼에 참여한다라는 의의, 그 다음에 서베이 조사를 준비하는 이런 탐색적인 기회가 또한 될 수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련된 이제 실시했었을 때 주민들의 이런 지지나 협조를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기 때문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 포럼의 단점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몇 명만 모인다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욕구만 반영되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실수, 표집에 약간 이제 편의를 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조사된 이 욕구 사정이 국민 전체 또는 이 지역 사회의 전체 욕구를 말하는 건가? 대표성을 띠는 그 몇 명의 의견인가?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겨서 표본이 대표성을 띄었다라고 보기 힘든 점이 바로 단점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자기 선택으로 인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본의 편의, 이런 그 욕구 사정의 대표성을 띠는 이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제 네, 기울어지거나 이런 편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크고 참석자의 소수만이 의견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를 우리가 서베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네, 세 번째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적절히 파악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일부 네, 그 수행하는 조사의 한 형태입니다. 자, 주 정보 제공자에는 대부분 이제 지역사회 뭐 종교 지도자라든지 지역사회 이제 유지, 동네 주민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관련 분야의 이제 공직자, 자문위원들, 이 지역사회 주민이나 대상 집단의 욕구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네,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하는 방법. 이 방법 역시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 표본을 쉽게 선정할 수 있으며 자, 뭐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르면 되니까 정보를 뭔가 나한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서베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 방법 또한 그 이런 주요 정보 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먼저 세팅되어 있는 상황, 인위적인 상황이 되기 쉬우며 자 이렇게 인위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표집 편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일반 주민의 욕구와는 좀 다른 특수한 그렇죠? 뭐 리더자들만이 한다. 아니면은 이 지역을 대표한다지만은 뭐 반장 뭐 반장 또는 이 아파트에 뭔가 이렇게 주민 대표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특수 집단의 욕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욕구 사정의 내용을 잘 분석하였다라고는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좀 추구해야 되는 이런 그 서베이 방법. 자, 욕구 사정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직접 서베이하는 방법이 또한 활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인구 서베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지역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인구 집단의 이런 세밀한 문제라든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또 한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거, 너무나 이거를 원해요 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원하지 않아요 하는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파악할 수 없겠죠. 왜냐? 어쨌든 일반 인구 서베이는 전체의 평균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표적 인구 서베이. 일반 모든 인구 가운데서 일정한 특정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표집해서 선정해서 이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 자, 일반 인구 조사와는 방법은 유사하나 일반 인구를 몇 단계로 좀 나누어서 그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당연히 일반 인구 서베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뭐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하겠다 한다면 그 이용하는 이제 남자 뭐 노인들을 내가 대표 표적 인구로 선정한다면 일반 인구들은 65세 이상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남자 순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걸러진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지역 주민을 직접 서베이하는 방법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 지역 주민을 직접 서베이하는 방법의 장점은 이런 지역 주민 서베이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사정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제대로 지역 주민의 욕구 사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셨던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분석 방법에 비해서 어때요?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대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연구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왜? 뭐 단계별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이라든지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방법이 그 사회 지표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이나 이런 대상 집단의 생활 상태 또는 어떠한 이런 대상 집단에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공공 기록 문서라든지 보고서를 참고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 문서나 보고서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인구조사 자료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올라오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욕구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조사를 하진 않고 기존에 나와 있던 사회 지표들을 조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지표 조사는 이런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서 전국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떠한 이제 땡땡 대전이라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치단체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지표로 나눌 수 있고 대상별로도 이렇게 통계 자료 자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뭐 아동 대상, 청소년 대상, 노인 대상 등의 관련된 지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델파의 기법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정리를 하고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대상 다시 2차 질문에서 1차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 뭐 이게 1차, 2차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여러 차로 거쳐서 좀 더 이렇게 체계화되게 진행하는 것도 되겠죠. 이러한 델파의 기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정책이라든지 조금 주요하게 다뤄야 될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종종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그 욕구의 유형을 파악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조금 다른 상이한 판단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으며 응답자로 하여금 다양하고 상호 관련된 욕구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또한 설문에 대한 이런 응답은 이제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된 여러 가지 1차, 2차 이런 한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집단의 반응을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델파의 기법의 구체적인 절차는요. 자, 다음과 같은데요. 제일 처음, 일단 전문가 집단을 선정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요 관심사에 관련된 설문지를 러프하게 작성을 하고요. 세 번째,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그 다음, 회수된 응답 내용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있겠죠.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통계적으로 나름대로 집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섯 번째로는 1차 분석 결과에서 합의도가 낮으면 1차 판단을 내린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포함해서 다시 두 번째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들에게 보낸 다음에 나름대로 1차 분석 결과를 참조한 다른 그 각자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회수된 응답을 다시 한번 재분석하고요. 자, 이렇게 6가지 단계, 이런 절차를, 거친 이 데이터를 보고 일정한 정도의 합일점을 도달할 때까지 뭐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델파이 기법을 통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데요. 참가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의 이런 의견에 개인을 조금 순종시키려는 이런 집단의 뭔가 알력,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델파이 기법을 통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집단에서 뭐 이렇게 분위기, 이런 압력을 줄일 수 있고 응답자의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기법은 단점이 있는데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10차까지 가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고받고 분석하고 이런 여러 번의 그 피드백, 순환의 과정, 재분석의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극단적인 판단은 이제 의견의 불일치를 얻기 위해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소수의 의견, 극단적인 의견 같은 경우는 창의적이긴 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나중에 거르다 보면은 빠지게 될 또는 왜곡될 그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집단 면접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욕구 사정을 위해서, 자, 소규모 이제 인원을 참여시킵니다. 보통 10명에서 10명 내외, 뭐 5명 정도 이상.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그 연구자가 이들 집단 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의를 막 시키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와 상호작용을 좀 강조해서 이들 간에 주고받는 토론을 촉진시킵니다. 결국에는 초점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조사자는 사전 면접의 목적이나 지침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면접을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초점 집단 면접의 장점은 응답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일 수 있고 타당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자료 수집에 대한 비용이 이제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되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응답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생각 느낌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델파이 기법보다는 표현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참여자 수가 10명, 많아봤자 이제 10명이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전체 그 집단의 욕구를 대표한다라고 일반화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 비밀성이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거나 또는 약간 돌려서 또는 왜곡시켜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로 초점 집단 면접법은 하나의 독자적인 방법보다는 뭔가 이제 이렇게 두세 개를 해서 약간 보완하는 방법.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조사에서는 이제 보완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보충 자료. 그래서 보완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욕구사정 질문을 그럼 어떻게 구성하는지 관련된 우리가 예를 잠깐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귀하의 이런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급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문제 물어봤다 쳤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지역사회 주민의 이런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는데 방향이 설정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하거나 이런 지역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가 네, 부합되도록 하는 기존의 서비스를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하의 지역사회 주민의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런 지역사회 주민이 겪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심화시키는 노력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해결책을 좀 더 첨가하는 방향으로 질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는 이제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한다면, 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 누구인 것 같아요?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한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질문의 구성을 어떻게 질문을 분류하는지. 자, 인구 통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인구 통계학적인 프로필, 욕구에 관련된 통계인데요. 예를 들어서면은 뭐 평균 연령, 사회경제적인 수준, S, E, S, 그쵸? 그래서 네, 소득,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네, 이런 다양한 이런 사회경제적인 수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 구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인구통계학적인 자료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시의 적절성, 기존 서비스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현재 욕구는 무엇인가 해서 어떤 타이밍, 과거에 비해서 지금 또는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겠죠. 지역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역사. 자, 시간이 경과하면서 욕구가 변해왔는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떠한가? 지난 5년 동안에 변화했던 조건은 무엇인가? 뭐가 달라졌는가? 과거에서 사용한 해결책의 유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수요는 기존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 네, 이런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자, 기존 서비스들의 뭔가 차이, 갭은 무엇인가? 특정 집단이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지만 받고 있는 서비스는 없는가? 이런 것들, 수요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점,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점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뭔가 탄력성의 신호는 무엇인가? 이러한 강점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정의는, 자, 일단 평가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평가란 사물, 그 속성에 대한 가치를 내가 매기는 거. 그래서 뭐 좋다, 아니다. 그쵸? 요것은 이제 뭐 그 가치입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개인의. 그래서 이런 평가의 또한 개념적인 정의는 일반적으로 평가란 특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 자, 그래서 이 평가란 프로그램의 특성 및 활동에 관련된 굉장히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불확실한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거, 증진시키고 프로그램의 이런 진행 상황과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 의사 결정을 위한 것을 우리는 평가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의 정의는 네,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별표.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노력, 그쵸? 그 다음 접근성, 만족도, 사회적 형평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결정권자로 하여금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산출하는 사회적인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램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내용을 좁혀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는요. 자,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또는 이제 프로그램 과정 중에 또는 프로그램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수집해서 네, 결국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를 우리가 개념을 알았으면은, 네. 자, 시험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정의가 나오겠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 이제가 관련된 특징을 보시면요.
그 효과성, 효율성, 이용자 만족도, 접근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우리는 프로그램 평가라고 한다. 자, 프로그램 전반에 관련된 결정을 총괄적인 정보사료 수집 과정이다. 그다음 프로그램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양적으로는 괜찮은가, 많은가, 또 질이 높은가, 프로그램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우리는 프로그램 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바람직한 이런 결과, 성과를 산출하고 유사한 목표를 가진 다른 계획과 비교를 해서 뭔가 경제적인, 화폐적인 가치를 매기고, 그렇죠. 그다음 필요한 곳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 모방해서 좀 더 파급하고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획을 우리는 파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평가에서 좀 더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자, 프로그램의 이런 그 자금 제공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 지출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좀 문서화할 필요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처음 계획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제공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프로그램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이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크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형성평가의 특징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다뤄보면요.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자, 끝나고가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중간에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봤었을 때 프로그램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고 다시 한번 수정해서 개발하는 초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평가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부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 기관의 이제 최고 관리자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매니저, 그다음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는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들, 조직 내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이고,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의 과정이나 또는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 평가는 자기 반성적인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달리 외부 평가는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 구성이 아닌 그 밖에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평가, 좀 더 객관적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입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으로는 서치맨이라는 학자가 노력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성과가 얼만큼 높은가, 얼마나 적절한 프로그램인가, 이 프로그램 효과성은 어떠한가, 또 효율적인가, 프로그램 과정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자인 트리폴디는 노력성,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학자들은 접근성, 수용성, 종합성, 통합성, 그 다음에 인지도, 프로그램 관련된 인지도, 이용 가능성,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얼만큼 내가 지속할 수 있는가, 단기인가, 이런 거, 그 다음 비용의 기준, 이런 것들을 또 평가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련된 평가는요. 자, 여러분들 효과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이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시키는지, 많이 달성시키면 우리가 효과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효과성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프로그램 목표가 확인돼야 되고요. 좀 더 이런 목표가 구체적으로 달성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효과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런 효과 측정에서
측정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분야 이런 성과는 굉장히 다중적이고 외부 효과를 지니고 있으면 측정하기에 좀 쉽지 않은 영역이 많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절한 이런 성과 척도를 결정하고 측정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표준화된 이런 그 척도를 우리가 개발하거나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효율성 있는 평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입은 적게 하는데 산출이 높은 거. 그러니까 적은 비용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효과가 높다라는 거를 우리는 효율성, 그렇죠? 성과가 높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는 효율성 평가의 측면을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이제 비용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 드는 비용이고, 뭐 여기에는 이런 다양한 이제 비용의 개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 이제 아닌 쓸 수밖에 없는 비용. 자, 표출된 이런 니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관련된 비용, 뭐 대안적인 서비스나 이런 욕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절약으로 초래된 서비스의 효과, 또는 비공식 보호자의 보호 시간 증가 등으로 인한 이런 비공식 보호 비용을 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와 그 가족 비용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 뭐 교통 비용, 육아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보호 요건과 같이 이제 서비스를 내가 이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래서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들을 같이 속한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생산성 비용은요, 이런 상병을 당하거나 또는 장애의 결과로 이제 근로능력이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 또는 뭐 조기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인 생산성 상실이라든지, 또는 부양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이 축소되거나, 또는 근로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비공식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효율성 평가에서 그러면 사회복지 성과는 무엇인가? 효율성을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과정과 이제 중간 성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성과는요. 자,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에 좀 초점을 둔 성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제공 수준, 서비스의 양이나 질로 표현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와의 이런 면담 건수라든지 또는 학교의 무당 결석 일수와 같이 서비스 활동과 관련되는 이런 수치, 지표를 우리는 과정 성과라고 합니다. 중간 성과는요, 취업 상태, 교육 성취도 또는 신기술의 습득, 어떤 이제 복지 프로그램 돌렸을 때 뭐 이런 거와 같이 이용자 중심의 척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성과 같은 경우는요. 서비스의 이런 변화나 또는 기타 이제 대리 성과 지표들이 아니라 최종 성과는 개인적인 이런 생활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최종 성과가 초점을 두는 상황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그렇죠? 이 클라이언트들의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어떠한 기능이 높아졌는가, 그다음에 웰빙, 행복한가, 뭐 복지적인 이런 안녕의 개념이 올라갔는가, 삶의 질이 나아졌는가 와 관련된 최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능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최종 성과와 관련된 척도들로는 뭐 범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렇죠? 그 다음에 범죄 이런 감성 척도가 낮아졌는가, 주민 만족도, 사망률, 안녕 척도, 우울 척도, 삶의 질 척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효율성과 관련된 평가를 분류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평가의 이런 비용과 결과의 측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경제성 평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샘플을 들어보겠는데, 뭐, 현재 및 장래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의 영향과 비용은 무엇인가요?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은 경제성을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서비스와 서비스 조합이 가장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나요? 그 다음에 뭐 관련 사회복지 문제가 현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녀 보건 의료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보호 또는 교육 욕구 그다음 서비스 이용 패턴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2강에서는 조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기말고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조사 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사 보고서의 내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작성 기준은요, 총 4가지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서는 내용을 포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요약 정리, 간결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보시면, 연구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고서라든지 또는 이제 과제물을 하셨을 때 샘플 자료나 목차가 없다면은 지금 제시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맨 앞 서두 부분에서는요, 반드시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자, 논문이나 보고서의 이름, 이 보고서를 가장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누가 작성했는가, 연구자 이름, 소속, 지위 정도가 밝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정말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의 목차라든지 표 목차라든지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림 목차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제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이제 초록 개요인데 한 문단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무엇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이다 이런 식으로 밝히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본문 부분에서는요. 반드시 연구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에 따른 이제 연구 목적이 기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그 연구의 이런 이론적 또는 정책적인 중요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연구 문제를 밝히는 거. 두 번째는 자, 내가 이 보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관련된 선행 연구.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이 들어가야 되고 문헌들을 검토하는 맥락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2번 타이틀에서는 제일 처음에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 선행 연구나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를 하시고 이제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시고 나름대로 자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 그 선생님 고철통 이론적인 배경과 문헌을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거 필요하더라. 가설 내 나름대로 이제 연구 조사의 가설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내 연구의 개념적인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연구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자, 조사 설계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밝히고 연구 모형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표본 추출 방법을 내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자료 분석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소개라면은 그 다음에 나는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연구 방법의 단계입니다. 연구 방법의 소개가 끝나면은 조사 결과를 밝힙니다. 자, 자료 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 결과표와 관련된 것들을 분석 결과를 나름대로 이 연구자가 해석하신 것들이 또 포함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고요. 두 번째, 자, 이런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론적 또는 정책적, 실천적인 이런 함의,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연구의 이런 한계나 또는 추후, 이후에 이런 연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난 여기까지 못했는데 이런 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참고 문헌을 정리를 하고요. 필요한 부록들을 여기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그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서두 부분에서는요. 특히 이제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 논문의 제목, 그다음 연구자 이름, 소속, 지위, 목차, 개요 등을 밝히라고 했죠. 자, 이때 자, 분량의 제한이 없는 네, 석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연구 보고서, 그리고 이제 책, 단행본 같은 연구 서적 등 대체로 이러한 네, 모든 이런 그 연구 데이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개요, 요약은 보고서 전체 내용을 읽어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고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문단, 짧게 간추리고요. 여기 개요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조사의 배경이라든지 목적, 결론, 재원 등을 요약해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부분에서는요. 자, 연구 문제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런 그 연구 문제,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이런 연구의 이론적인, 정책적인 또는 실천적인 중요성을 다루면 되고요. 자, 이론적인 배경이나 문헌 검토는 해당 조사와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면 최근 5년간의 이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이나 문헌은 이런 조사 연구 문제 설정, 가설 구성,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설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도록 관련된 내용만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 방법은 네, 다양한 설문지, 면접, 관찰, 실험, 내용, 어떤 내가 자료 수집 방법을 할 건가, 이에 따른 분석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조사 결과는요. 자,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보고서, 조사 보고서 핵심이죠. 그래서 결과를 잘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자, 애초에 나온 내 나름대로의 조사 가설에 대해서 내가 예측한 대로 나왔는지, 긍정인지 또는 아닌지, 그 다음에 조사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 문제 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제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 자료 분석 및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원칙은요. 숲에서 시작해서 나무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결과에서 제시를 한 다음에 그쵸? 결과부터 제시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것으로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그 다음 결론 부분은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이런 결과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 이론적인, 정책적인, 실천적인 함의를 논의하고 자 이러한 근거를 대안으로 제시하시면 되고요. 또한 조사의 한계점, 향후 이제 추후 연구를 제언에 포함시키시면 되고 기존 이론 체계와 내가 뭐 지지한다, 아니다. 또는 조사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그 이유에서 있다라는 걸 밝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참고 문헌과 부록을 밝히시고요. 특히나 부록에서는 보고서 본문에는 수록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뭐 기초 원데이터를 정리한 표라든지 또는 설문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지를 조사했다. 또는 다양한 통계표 같은 것들을 수록하시면 좋습니다.